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는 시자 들어가는 거라면 질려버려서 시금치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겪었던 지독한 시어머니와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풀어보려 이 사연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저희 부부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통쾌함을 드릴 수 있길 바래요. 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만난 지 2년째 되던 해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 남자친구는 요리를 전공해 호텔이며 리조트에서 일을 하다가 동네의 작은 양식당을 차린 지 5년째 되었죠. 그 힘들다는 요식업을 하면서도 변함없이 다정하고 성실한 모습에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형제관계를 알게 됐는데 저는 외동딸이고 남자친구는 두 형제 중 차남이더군요.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형은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죠. 평소 인상 한번 쓴 적 없는 남자친구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형은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하고 지금은 판교에서 IT 쪽 회사 다녀. 그때는 남자친구의 형이 그저 평범한 회사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판교에서 떠오르는 IT 스타트업 회사의 사장이더군요. 형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칭찬하자 남자친구는 마지못해 동조했어요. 그때는 왜 남자친구가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됐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자랑을 귀에 피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입에 거의 자랑 기능이 있는 모터가 달려는 줄 알았어요. 아유, 이쪽은 우리 큰아들인데 내 아들이지만 정말 인물도 좋고 아주 똑똑해요. 학창시절부터 맨날 1등만 주구장창하더니만 일찍 사업을 벌이더니 지금은 판교에서 사무실을 무려 3층이나 쓰고 있다니까요. 시어머니는 예비 아주버님을 집안의 기둥이자 자랑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살짝 겸연쩍어하며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출 생각이 없으셨어요. 엄마, 그만 좀 해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예, 과장이라니 다 사실인데 이럴 때나 얼굴 뵙고 얘기하는 거지. 언제 또 이런 얘기를 하겠니? 그렇죠, 사부인? 처음에는 제 부모님도 아드님을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칭찬하셨어요. 상견례 자리가 어색하니 누군가 이야기 주제를 꺼내준다는 게 고맙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아주버님 자랑은 정말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수가 적어지시더니 결국엔 예비 시어머니를 제지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군요, 사부인.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조용해지셨고 상견례의 주제가 다시 우리 두 사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터진 건 식장을 정할 때였어요. 우리 재영이 거래처 사장님들 생각하면 식은 판교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업계 큰손들이며 직원들이 편하게 오려면 다른 데는 사실 좀 멀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본가는 김포에 있고 시어머니는 파주에 사시는데 왜 결혼식을 판교에서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것도 아주버님의 거래처 사장 때문이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 싶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판교에서 해야 해요? 판교는 우리 양가에서 다 멀잖아요. 다른 친구들 보면 집이나 회사랑 가까운 곳에 사던데요. 아내 뜻대로 따라주는 집도 많고요. 그날 상견례는 결국 식장을 정하지 못한 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시모의 고집을 꺾지 못한 저희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사돈어른,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아이들에게 상의할 시간을 주면 어떨까요? 말을 마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리를 정리하셨습니다. 지하에 주차하신 부모님이 먼저 일어나 자리를 비우시자 이때다 싶었는지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시더군요. 아가씨, 아니지. 예비 며느리니 말로 와도 되지? 네가 판교에서 하자고 부모님 좀 설득해봐라. 자고로 결혼식은 남들한테 우리 이렇게 잘 산다고 보여주는 날인 거야. 네 예비 아주버님 거래처가 얼마나 빵빵한 대기업들인데 후회 말고 판교에서 할 수 있도록 알아봐라. 시어머님의 말에 순간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님 욕심 때문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타지에서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본가가 김포고 성영 씨 본가는 파주인 걸로 아는데요. 저희 둘 다 직장은 서울에 있고요. 연고가 전혀 없는 판교에서 결혼식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듣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생글생글 웃기만 하던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당연히 계획에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학원에서 온갖 진상 학부모들과 사춘기 아이들을 상대한 경력이 있었어요.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되기 십상인 걸 알고 있었죠. 세상에, 아가씨가 인상과는 다르게 참 되바라지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아직 정한 것도 없는데 결혼 못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비 시모가 둔 강수에 바로 알겠다고 응수했습니다. 태어나다 못해 명쾌하기까지 한 제 목소리에 시모는 입을 떡 벌리더군요. 그 순간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년 동안 저를 봐온 남자친구는 이대로 끝난다면 제가 정말로 결혼을 안 할 거라는 걸 눈치챈 듯 했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상한 걸로 고집을 부리세요? 그런 걸로 식장을 정하면 남들이 볼 때도 우습다고 욕한다고요. 저 연주랑 결혼 못하면 평생 혼자 살 거예요. 그만하세요. 결국 남편의 단호한 태도 덕분에 그 상황은 잘 정리되었고 결혼식은 상의 끝에 서울에서 진행됐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미 미운 털이 박혔는지 끊임없는 트집과 차별을 겪어야만 했죠. 시작은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 어린 조카까지 모두 초대했던 저희 부부의 집들이 자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곧바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생각보다 집이 너무 좁다. 판교에 있는 재영이네 집은 40평대라 그런지 거실도 널찍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더라. 부엌이 이렇게 좁은데 살림이나 잘할 수 있겠냐?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며 마치 모델하우스 평가라도 하듯 계속해서 불만을 늘어놓으셨죠. 화장실에 너무 습이 찬다. 창문은 왜 이렇게 작냐. 현관문이 왜 이렇게 무겁냐. 시모의 불만은 끝도 없었어요. 어찌나 불만이 많은지 일부러 트집을 잡으려고 작정하고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저희는 충분히 만족해요, 어머님.
불만을 들어주지도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적절히 응대해주는 마법의 대답이었죠. 그날 시어머님의 이상한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보쌈이며 해물찜, 새우튀김 같은 음식들을 자꾸만 아주버님 앞에만 몰아주시는 겁니다. 메인 음식들이 다 저쪽으로 가다 보니 저희 부부 앞에는 도토리묵이며 김치만 남아있더라고요. 아들은 둘인데 첫째 아들만 신경 쓰시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익숙한 것처럼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죠. 아주버님도 너무 당연하게 음식들을 받아 먹는 걸 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집들이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던 중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어머님은 자꾸 아주버님만 챙기셔? 자기는 무슨 투명인간처럼 재영이 내가 다 민망하더라. 원래 그러셔? 미안, 불편했지.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민망하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요리한다고 설쳐서 속 많이 썩였거든. 엄마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형만 바라보고 사셨어. 지금 엄마가 취미가 없고 친구도 별로 없어서 형 챙기고 자랑하는 게 인생의 낙인가 봐. 남편의 표정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저는 남편이 어릴 때부터 겪어온 차별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보다 좀 덜 아낀다고 해도 역시 아들은 아들이고 저는 며느리였죠. 이후로 시모는 본격적으로 제 길을 잡으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시댁에서 모임이라도 있을 때면 시어머니는 당연히 설거지나 뒷정리 같은 굳은 일을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화장실 청소며 창고 정리 같은 일도 은근히 부탁하셨죠. 그럴 때 저는 맞서려고 하지 않고 그냥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끝이 없는 시모 등살을 듣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금방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엄마, 왜 자꾸 저 없을 때마다 연주한테 일을 시키세요? 연주, 일하려고 저랑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할게요. 지 엄마한테나 좀 그래봐라. 지 마누라는 품에 폭 싸서 물도 못 묻히게 하네. 이제 시어머니는 작전을 바꿔 저희 부부를 하나로 묶어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네는 달에 100만 원 넘게 용돈을 주는데 너희는 뭐 없냐, 전화 좀 자주 해라 같은 사소한 트집이었죠. 차별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형님네가 언제 도착하든 밥상에 금방 구운 고기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희 밥상에는 그냥 집에 있는 반찬에다가 밥이나 하나 더 올려주시는 식이었죠. 시댁에 선물이 들어오면 아주버님네로 싹 다 보내시고 우리 집에는 벌레 먹거나 물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집에 가져오면 다 물러서 버리는 게 더 일이라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에게서 소고기 선물이 2박스나 들어왔으니 가지러 오라는 전화였어요. 눈발을 헤치고 시댁에 도착하자 시모는 화분에 물을 주면서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니? 고기 준다니까 빨리도 오네. 예, 온 김에 화분물도 좀 주고 가면 딱 좋겠다. 이거 알로카시아 화분 욕실로 옮겨서 물 좀 듬뿍 줘봐라. 그럼 그렇지.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당연하게 일을 시키더군요. 저는 낑낑거리며 화분을 욕실로 옮겨서 물을 듬뿍 줬어요. 시어머니가 분갈이로 정신이 없을 때 얼른 소고기를 챙겨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고기 어디에 있어요? 거기 김치 냉장고 열어보면 첫 번째 칸에 있을 게다. 시어머니는 제 물음에 심드렁하게 대답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니구나. 주방 뒷베란다에 있어. 내가 착각했네.
뒷베란다로 가보니 쌀통 위에 정말로 한우 선물 세트가 있더라고요. 상자를 열어보니 국거리며 등심에 갈비살이 들어있었는데 상태를 보니 투풀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감지덕지 가져가려다가 저는 문득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김치 냉장고에 있는 상자에는 꽃등심이며 살치살 같은 훌륭한 고기가 잔뜩 있는 겁니다. 여기는 국거리나 등심이 없는 걸 보니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어 좋은 고기를 한쪽으로 몰아 넣은 것 같았어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김치 냉장고에 있던 고기를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올게 왔구나 싶은 저는 남편과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아니 얘, 혹시 김치 냉장고에 있는 한우 세트 가져갔니? 네, 어머님이 김치 냉장고에 있다고 하셔서 가져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얘는? 그건 채영이네 거고 너희 거는 베란다에 있다니까. 오늘 중요한 모임에서 구워 먹는다고 가져갔는데 고기가 맹다 떡심에 기름만 있다고 난리잖니. 그거 하나 구분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어쩔 거야? 네?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나 봐요. 근데 그럼 떡심에 기름만 있는 고기가 원래 저희 거였다는 말씀이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그제야 제 말이 뭔지 깨달은 듯 했죠. 그때까지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전화기를 낚아채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지금까지 일부러 저희한테 안 좋은 물건 주신 거 설마 했는데 맞네요. 저희랑 형 차별하는 거 너무 서운하고 불편해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연주가 우리 식구가 됐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번 설에 저희 안 갈게요. 형이랑 보내세요. 뭐? 설에 안 온다고? 형이 손님 불러서 고기 구워 먹는다고 하길래 조금 더 넣어준 건데 내가 실수했다. 이제 이런 일 없도록 하마, 응?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희와 형님네를 대놓고 차별하는 건 멈추셨어요. 첫째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긴 했지만 막상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건 시어머니도 견디기 힘드셨나 봅니다. 그렇게 갈등은 조금씩 가라앉고 저는 결혼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라는 복병이 우리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아주버님 사업이 불붙듯 잘 되는 덕을 봐서일까요? 저희 형님은 매사에 기고만장한 여자였어요.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를 두고 우아하게 필라테스나 하시고 백화점에서 꽃꽂이 클래스를 듣는 게 낙이셨죠. 문제는 형님이 모든 사람을 자기 아랫사람처럼 대하며 특히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었어요. 시가의 가족 행사에는 암묵적인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행사가 있으면 아주버님 댁과 우리 집이 번갈아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 아버님 생신을 맞아 제가 한우 식당을 예약했는데 형님이 저에게만 들리게 툴툴거리는 겁니다. 아니 동서, 뭐 이렇게 싸구려 식당을 예약한 거야? 사람 많고 시끄럽고 덥고 이런 데를 무슨 생일에 모시고 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형님의 말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자기가 살 것도 아니면서 왜 입을 대는지 좀 짜증이 났지만 형님 성격을 알기에 대강 동조했어요. 하지만 그날 식당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직원이 서빙을 하다가 테이블에 접시를 놓치는 바람에 형님의 가디건에 반찬이 조금 튀어버린 거예요. 직원이 죄송하다며 물티슈를 건넸는데 형님은 짜증을 내며 화를 참지 못하시더군요. 됐어요. 문지르면 더 번지겠지. 이게 얼마짜리 가디건인 줄 알아요? 여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사장님 얼굴 좀 보자고 해요. 결국 사장이 와서 사과하며 세탁비를 물어준다고 해도 직원 교육 좀 제대로 하라며 끝까지 따지고 들더군요.
그럼에도 형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안 오길래 화장실에 가보니 형님은 가디건을 벗어 반찬이 튄 부분을 살펴보고 계셨어요. 형님, 오래 안 오시길래 걱정돼서 왔어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형님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쏘아 붙이더군요. 동서, 이렇게 싸구려 식당을 예약하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거잖아. 저번에 우리가 갔던 청담동 식당 봐봐. 직원들도 얼마나 친절하고 전문적이야. 내가 충고하는데 돈을 쓸 땐 좀 제대로 써. 제가 반찬을 엎은 것도 아닌데 애먼 저를 도끼 눈으로 쳐다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형님을 몇 번 만나는 동안 저는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화났을 때 잠재우는 특효약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형님 댁처럼 여유롭지 못해서요. 그때 청담동 식당은 1인에 20만 원씩 하던데 형님이니까 모시고 가는 거지 저희는 엄두도 못 내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이 대답은 허영심이 넘치는 형님이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대답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헛기침을 하며 손을 닦으셨죠. 알겠어. 다음엔 내가 말하는 식당으로 예약해. 이런 데는 다시 오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 저는 형님을 대하는 법을 조금씩 익혀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뭐해? 지금 할 일 없지? 딱 들어도 집에 있는 것 같네. 아, 네, 집이에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물음에 형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 동서도 참 두네. 내일 모레가 구정이잖아. 파주 가져갈 선물 세트 사야 하는데 인터넷은 직접 보질 않으니 못 믿겠더라. 백화점 가려고 하는데 내 차가 수리 중이라 동서한테 부탁 좀 하려고. 네? 백화점이요? 백화점 식품과 물건들이 가격만큼이나 질이 제일 좋아. 다른 데랑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근데 동서는 이런 거 잘 모르려나? 백화점 식품과 물건이 좋은 걸 누가 모르겠어요. 형님은 저를 실컷 깔보더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1시간 후에 자기 집 앞으로 데리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때 문득 집에 차가 3대는 있어야 편하다며 자랑하던 형님의 말이 떠올라 물었어요. 형님, 집에 다른 차 있지 않아요? 3대 다 수리 중인 거예요? 아, 준서 아빠가 내 차 말고는 못 끌게 해. 내가 운전을 험하게 한다나 뭐래나. 차를 무슨 비누로 조각한 것도 아니고 골목에서 조금만 긁어도 수리비만 몇 천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재영 씨가 내 차 웬만한 수리비면 동선에 차도 산다고 하더라. 형님은 깔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정말 조금도 안 웃겼습니다. 듣자 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기사 노릇하며 백화점까지 가기도 귀찮아 순간 기지를 발휘했어요. 형님, 근데 저 몸이 좀 안 좋은데 감기 몸살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필요하시면 갈게요. 명절 선물인데 이왕이면 같이 준비해야죠. 제가 일부러 기침을 하며 말하자 형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감기 걸렸는데 어딜 나오려고 그래. 우리 준서가 호흡기가 약해서 옮으면 큰일 나. 됐어. 내가 알아서 혼자 갈게. 아무튼 동서도 보면 도움이 되는 적이 별로 없다니까. 형님은 그렇게 투덜거리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손에 무겁게 선물을 사들고 시댁을 찾았어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형님네와 우리 집에서 준비한 선물 중에 배 한 박스가 겹치더라고요. 형님네 배는 백화점 로고가 박힌 상자에 담겨 있었고 우리 배는 동네 과일 가게에서 준비한 것이었어요. 상황을 파악한 형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쩜 겹쳐도 이렇게 겹치니? 어머님, 이거 백화점 직원이 말하길 제수용 특특품이래요.
동서, 이거 하나 까봐. 먹어보자. 형님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속에 묻어나는 은근한 우월감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배를 깎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배를 한 입 드시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맛이 왜 이렇게 없니?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맹맹하기만 하다. 이게 정말 제수용 특품 맞니? 어머님, 동서가 배를 잘못 내왔나 봐요. 아니 동서, 우리가 사온 걸로 까라니까 왜 말을 못 알아듣고. 저는 곧바로 형님이 사온 배 상자를 들어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상자 안에는 한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배 잘 내온 거 맞아요, 형님. 이거 하나에 3만 원짜리라는데 맛은 5천 원도 안 하는 것 같네요. 그쵸, 어머님? 제가 덤덤하게 내뱉은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실 제가 형님이 눈치 못 채시게 배를 하나씩 바꿔치기 했거든요. 과일 가게 사장님이 갈비할 때 갈아서 넣으라며 덤으로 주신 배를 깠는데 역시 효과가 있었죠. 순간 형님의 얼굴이 새빨개지시더니 뭐라 따지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결국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백화점이다 뭐다 신나게 떠들던 게 창피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현관 쪽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은 전화기를 붙들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 다음 주에 보내는 날이잖아. 뭐? 그걸 벌써 다 썼다고? 엄마, 제발 좀 아껴 써.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평생 안 쓰다가 겁도 없이 뭐 이렇게 펑펑 쓰고 다녀. 저는 무심코 멈춰서서 형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면 나도 재영 씨 눈치 보인다니까? 엄마는 내가 무슨 돈나무에서 돈 따오는 줄 아나 봐. 제발 이번 달은 좀 참아줘. 무슨 또 여행을 간다 그래. 형님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반쯤 섞여 있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하게 굴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형님의 목소리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어, 엄마. 내가 다음 주에 보내줄게. 그때까지 조금만 더 아껴 써.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통화를 마치고 나서 형님은 긴 한숨을 쉬고 문을 닫더군요. 그제야 저는 왜 형님이 그리도 겉으로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네 친정은 어린 시절부터 형편이 어려웠답니다. 게다가 결혼 초에 사업이 잘 되기 전에는 형님 부부도 월세를 전전하는 힘든 시절이 있었던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야 사업이 잘 되면서 친정에 많은 돈을 보내고 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서도 형님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던 형님이었지만 마음속에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시간이 훌쩍 지나고 저희 가족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부부에게 예쁜 딸이 둘이나 생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버님이 불륜으로 형님과 이혼하게 된 일이었죠. 아주버님이 바람이 났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버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늘 완벽한 남편이자 다정한 아버지였거든요. 회사를 운영하며 바쁜 와중에도 가정에 충실한 아주버님이 뒤에서 그런 짓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건이 벌어졌던 날은 저희 첫째 딸의 두돌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희 딸들을 특히 예뻐하셨는데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셔서 시댁에 다 같이 모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즈음 형님은 가족 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말로는 요새 필라테스 센터를 인수하고 싶어서 한참 알아보느라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여기저기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형님이라 저희 부부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죠.
그런데 벼랑간 들리는 쾅 소리에 놀라서 현관 쪽을 보니 형님이 씩씩대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형님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 요새 가게 알아보느라 한참 바쁘다더니 어떻게 왔어? 제가 바쁘다고요? 어머님, 이가 그러던가요? 네, 당신 잘난 아들 때문에 3개월 동안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더라고요. 저 그래서 오늘 여기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뭐? 아니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 시모의 새된 목소리에도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쳐 아주버님 앞에 섰습니다. 평소 비아냥거리긴 해도 소리를 지른 적은 없는 형님이 그토록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건 처음 본 광경이었죠. 형님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아주버님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정말 사람 아니야.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준서가 얼마나 아빠를 기다리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순간 다른 가족들은 눈을 마주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동시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진정해. 그 여자 그냥 우리 회사 막내 직원이야. 사장이랑 직원이 좀 친하게 지낸다고 그게 이혼까지 갈 일 아니잖아. 우리 준서 위해서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님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아주버님 얼굴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친하게 지낸다고? 웃기고 있네. 그 여자한테 보낸 문자, 주고받은 선물, 더러운 사진까지 하나하나 다 봤어. 이게 네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장이랑 여직원 사이야? 흰 종이 뭉치가 아주버님 얼굴을 강타하고 바닥으로 팔랑팔랑 흩어졌어요. 얼핏 살펴보니 문자와 이메일을 프린트한 종이와 호텔 영수증 같은 것들이었죠. 상황이 그쯤 되자 남편이 일어서서 두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거의 혼절하기 직전이었어요. 형수님, 일단 좀 진정하세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진정이요?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당신 형, 아래로 10살이 넘게 차이 나는 회사 여직원이랑 제대로 바람났어요. 출장 간다고 속이고 그 여자랑 일주일에 이틀은 나가서 살아서 우리 준서가 얼마나 아빠만 손꼽아 기다렸는지 알아요? 결국 모두가 예상했던 그 단어가 형님의 입에서 나온 순간 거실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큰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시아버님이 벌떡 일어나 아주버님의 멱살을 잡고 있더군요. 야, 이 자식아, 너 미쳤어? 어디 와이프랑 자식을 두고 그렇게 못난 짓을 해? 네 입으로 말해봐라.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냐고? 형님이 아주버님의 바람을 처음 눈치챈 건 아주버님의 늦은 귀가가 잦아지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의 늦은 귀가가 잦아지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만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낯선 여자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서 의심이 시작된 거죠. 형님은 그날 이후로 아주버님의 동선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아주버님을 미행했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 확실한 증거를 손에 들고 시댁에 쳐들어온 거예요. 당신 같은 인간이 애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 이대로 당신이랑 절대 못 살아. 그 여자한테 상간소송 걸고 회사로 이혼소장 보낼 테니 망신 좀 당해봐. 형님이 서류를 던지고 자리를 뜬 후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났어요. 항상 아주버님을 감싸고 돌던 시모마저 차마 아들 편을 들지 못하고 알아둡더군요.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에는 당시 4살이던 조카 준서가 있었는데 조카의 거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형님은 유책 배우자인 아주버님에게 절대 아들을 뺏길 수 없다고 강하게 나섰지만 집안의 장손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막대한 위자료를 주고
억지로 준서를 데리고 왔죠. 이혼 후 아주버님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린 아들 준서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준서의 양육을 거의 전담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불쑥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주말 아침부터 저희만 부르시고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나요? 재영이가 좋은 인연 만나서 재가를 갈 것 같다. 니네도 좀 축하해줬으면 싶어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주버님이 이혼한 지가 고작 1년도 안 됐거든요. 하지만 더 큰 폭탄은 바로 직후에 터졌습니다. 이제 재영이가 새장가 가야 하니까 애는 니네들이 데려가서 좀 키워라. 시모의 말을 들었을 때 순간 꿈이라도 꾸는 건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은 이미 첫째 딸과 13개월 둘째 딸만으로도 차고 넘쳤어요. 전세자금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조카까지 키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 재혼은 무슨 소리고 준서를 데려가서 키우라뇨. 나라고 너네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니? 그게 말이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에게 새 여자가 생겼는데 준서가 재혼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상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는 손주를 절대 보내고 싶지 않으니 저희 부부에게 떠넘기려 하셨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서면 정말 큰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준서는 아주버님 아들이잖아요. 아빠가 멀쩡히 있는데 왜 저희가 키워요? 아빠가 키워야죠.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며 차분하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재혼을 한다고 해도 준서는 형이 책임져야죠. 저희 형편 빤히 아시면서 애셋을 어떻게 키워요? 저희는 감당 못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우기며 저희를 몰아세우셨죠. 그런 멀쩡히 작은 아빠 작은 엄마도 있고 조부모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애를 보육원에 맡기니? 예, 너네도 참 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다. 니네 애가 벌써 둘이나 있는데 셋도 똑같지 않니? 나이랑 나연이 오빠로 키우면 될 것을 뭘 말이 많어? 엄마,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그리고 준서 고작 4살이에요. 우리가 준서 작은 아빠 작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일과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은 다르다고요.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야죠. 엄마가 싫으시면 형수님한테 제가 연락해 볼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유진이 걔한텐 우리 장손 못 보낸다. 니들이 키우면 일이 쉬워지는 걸 뭐 한다고 고집을 부려?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우기셨습니다. 그야말로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죠. 저희는 갖은 방법으로 거절하고 어머님의 연락을 피했지만 어머님은 녹음기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며칠 후 이번엔 아주버님이 저희 부부를 불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버님이 시모의 만행을 사과하면서 읍소라도 하려나 싶었죠.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성영이 너 엄마한테 준서 못 키우겠다고 했다며? 야, 형제끼리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그러는 거 아니다. 아주버님의 말에는 다분히 공격적인 어투가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남편이 금방 차분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그랬어. 준서는 형 아들이니까 형이 책임져야지. 아주버님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새 내가 여윳돈이 생겨서 새로 굴릴 만한 사업 좀 알아보고 있는데 니네 식당 옆에 같은 업종의 프랜차이즈 식당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냐?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주버님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속에 담긴 뜻은 분명한 협박이었거든요. 남편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형 설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준서 문제로 우리에게 그런 말 하면 곤란하지. 협박이라고 느끼는 건 네 생각이고 신혼부부 많은 동네니까 사업가로서 가능성 보는 거야. 봐, 양식당이라고는 니네 가게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은 선택지가 없지. 근데 현실적으로 네 식당은 작은 가게야. 프랜차이즈 옆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그 말을 듣자 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자기 자식을 안 키워준다고 가게까지 들먹이며 협박하다니 정말 이기적이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었죠.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 저는 남편의 손을 확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됐어. 더 들을 필요 없어. 집에 가자. 남편은 순순히 저에게 끌려 같이 카페를 나오더군요. 카페의 문을 열고 나서자 찬바람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찌나 열이 받는지 영하의 날씨에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의 얼굴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춘 채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남편은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는 확실한 방법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너무 열이 받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아주버님께 한 방 먹일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죠.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형님이라는 폭탄을 터뜨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형님에게 어떤 말을 할지 대사까지 꼼꼼히 의논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형님이 이혼 절차를 밟고 나서부터는 연락을 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연락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같은 주적을 두고 있으니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형님에게 빠르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준서가 보육원에 갈 수도 있어요. 전화 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형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물어왔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 멀쩡히 살아있는 준서가 보육원에 간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저는 일부러 한껏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님, 정말 큰일이에요. 사실 아주버님이 재혼 준비 중이에요. 그쪽에서 애는 안 된다고 완강하게 나와서 어머님이 준서를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준서를 보육원에 보내자고 하시더라고요. 형님, 준서 데리고 가셔야 돼요. 지금 데려가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형님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잘 키워준다더니 애를 이렇게 보육원에 버린다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내가 이번엔 진짜 단판 짓는다. 형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고 잠깐 전화를 끊어보라고 하더군요. 시모에게 바로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고 형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 장손이라고 절대 준서 못 준댄다. 동서, 나 당장 내일 애 데리러 파주 갈 거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형님은 혼자 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다며 저희 부부에게 시간 맞춰 집에 있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형님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형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준서를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명목으로 시댁에 일찍 갔어요. 딸들은 친정에 양해를 구하고 어제 미리 맡긴 상황이었죠.
아주버님은 우리가 준서를 데리고 갈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천천히 친해져야 가족도 되는 거지. 이참에 애랑 놀이동산도 다녀오고 그래. 그렇게 저는 남편을 시켜 준서를 잠시 차로 데려갔어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애한테 교육적인 상황이 아닐 것은 분명했거든요. 그때 때맞춰 형님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님은 거칠게 문을 두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인터폰으로 형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기겁하며 외쳤습니다. 아니 유진이 제가 여기가 어디라고 아침부터 찾아와? 내 이것을 그냥... 문이 열리자마자 형님은 숨 쉴 틈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미친 인간들, 당신들이 뭔데 내 새끼를 보육원에 보내? 준서 내가 키울 거예요. 내 새끼 당신들 손에 더 이상 못 맡겨. 형님의 외침에 시어머니는 주변 눈치를 보며 급하게 형님의 팔을 붙잡아 끌어들였습니다. 동네에 소문이라도 날까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형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예,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나 본데 준서가 보육원에 왜 가니? 그리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준서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 아이는 우리 집안 장손이야. 양육권도 우리한테 있고 이혼한 며느리에게 애를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형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손이니 뭐니 그런 거 모르겠고요. 내 새끼, 내가 데리고 갈 거예요. 엄마가 여기 멀쩡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보육원에 보내느니 누가 키우느니 이런 말 듣는 게 정상이에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위자료 받고 양육권까지 다 정리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그래? 오랜만에 보는 아주버님의 뺀질한 얼굴을 보자 형님의 눈에 천불이 켜졌습니다. 형님은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아주버님에게 소리쳤어요. 네가 사람이야?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애 버리고 그년이랑 재혼을 하겠다고? 상간소송 위자료 갚아주는 걸로는 아직 정이 안 떨어졌나 봐. 잔말 말고 준서 양육권 내놔. 내 아들 내가 지킬 거야. 형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시모가 형님 쪽으로 달려들었어요. 형님은 우악스러운 시모의 손에 속수무책으로 머리채를 잡혀 휘둘렸습니다. 이게 정신이 나갔나? 이혼했으면 남남인 거지. 어디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나가. 당장 안 나가? 형님은 기세에 밀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시모의 힘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고 형님은 이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싸움이 너무 격해서 저와 아주버님은 급하게 두 사람을 뜯어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형님이며 말리는 저까지 집 밖으로 밀어 내쫓아버리더군요. 시모가 어찌나 심하게 머리채를 잡고 온몸을 뜯었는지 형님의 얼굴이며 팔다리가 긁혀서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형님, 진정하시고 일단 저희 집이라도 가서 좀 쉬면서 얘기 좀 나눠봐요. 이러다가 진짜 다치세요. 하지만 형님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이대로는 열받고 억울해서 못 가. 이 미친 인간들은 혼 좀 나봐야 돼. 잠깐 있어봐. 형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오빠, 큰일 났어. 서재원 그 미친놈이 애 놓고 장가간다고 준서를 보육원에 보낸대. 애 데리러 방금 파주왔어. 시모가 방금 내 머리채 다 뜯고 집에서 쫓아냈어. 나 좀 도와줘. 전화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의 오빠가 총알같이 도착했습니다. 형님의 오빠는 고등학생 시절까지 유도를 했었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일단 온몸에서 나오는 기세가 압도적이더라고요. 형님의 오빠는 형님의 울먹이는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울어? 서재영 그 새끼 어딨어? 저 안에 있어? 그리고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바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당황한 채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 모든 상황을 직관하게 된 셈이었죠. 형님의 오빠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아주버님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의 오빠를 보자마자 당황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님, 여긴 어떻게... 서재영, 네가 진짜 인간이냐? 바람나서 이혼할 때도 몇 대 좁히고 싶었는데 유진이가 말려서 참았어. 근데 이젠 애 놓고 재가를 한다고? 넌 그냥 좀 맞아야겠다. 형님의 오빠는 말릴 새도 없이 아주버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얼굴에 직격으로 충격을 받으며 뒤로 넘어졌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코뼈가 부러지고 광대에 금이 가서 며칠 입원해야 했죠. 속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집안은 완전히 개판이 났습니다. 결국 이 싸움으로 인해 두 집안은 서로 폭행죄로 고소할 상황까지 갔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물론이고 시모도 형님과 육탄전을 벌이면서 피를 봤으니 그럴 만도 했죠. 하지만 서로 쌍방이니 양측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는 안 하기로 합의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한번 넘어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는 건 어려운 일인 모양이더라고요. 형님은 저에게 잠시만 준서를 잘 봐주면 금방 데리러 오겠다는 문자만 남기고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형님은 별다른 연락 없이 잠잠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은 그동안 단순히 양육권 찬탈뿐만 아니라 아주버님의 완전한 몰락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파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저와 남편에게 준서를 데리고 가라고 압박했어요. 처음엔 그저 부탁하는 말투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요구는 갈수록 더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예, 준서는 우리 집안의 귀한 장손이야. 니들은 딸만 둘인데 아들도 없는 집에 준서 같은 아들 생기면 선물 아니냐? 아빠가 수제에 똑똑해서 유전자도 아주 좋겠네. 잘 키우면 나중에 니들한테 효도할지 누가 알겠니?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제는 정말 시어머니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참고 참다가 다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형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형님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나 대신 시달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사실 지금 준비 중인 일이 있거든. 이것만 제대로 준비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저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형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안, 아직은 준비 단계라서 말 못해. 동서, 부탁이 있는데 준서 좀 가끔 들여다봐주면 안 될까? 그 노인네가 지 손주는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애한텐 잘할 거야. 어디 다른 데로 안 보내는지만 봐주면 돼. 내가 꼭 데리러 갈게. 저와 남편은 형님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고민해봤지만 이미 이혼도 한마당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형님을 믿고 기다릴 뿐이었죠. 그렇게 2주의 시간이 지나 어느 날이었어요. 학원에서 시험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메신저로 뉴스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판교의 한 IT 강소기업이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짧은 기사였어요. 이상한 점은 기사 속의 업종이며 설명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거였죠.
본능적으로 그 기사가 아주버님 회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그 뉴스링크 설마 아주버님 회사 얘기 아니야? 남편도 이미 그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보낸 거야. 회사 소개며 사업지 주소가 비슷한데 지금 당장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얼마 지나지 않아 확인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버님 회사가 탈세 혐의로 고발돼 대대적인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쟁업체에 스파이를 심어 중요 자료를 빼오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탈세를 하며 유령 직원을 고용해 월급을 부풀려 신고한 사실까지 그야말로 불법이 난무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형님이 이혼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모두 카피해 두었고 이번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형님을 자극하자 그 자료들을 검찰과 국세청에 넘겨버린 거예요. 형수님이 다 계획한 거였어. 이게 다 형수님이 준비한 거였다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버님 회사는 이중장부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쟁회사의 소송까지 걸리며 순식간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어요. 아주버님 회사의 몰락은 너무도 빠르게 너무도 치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버님 하나만 보고 살았던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죠. 시부모님들과 아주버님은 상황을 수습하는데 바빠서 저희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형님이 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몰래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형님은 이미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형님은 한숨을 쉬며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서, 나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긴 싫었어. 하지만 그 집안이 우리 준서를 볼모로 잡고 먼저 시작했잖아. 그래서 나도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까지 운운하며 협박하는데 이 일을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형님이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렸을지 생각하며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시댁 식구들과 핏줄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착잡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가족이 힘든 걸 보는 건 달갑지 않아요. 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게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걸로 마음이 풀리실 것 같진 않지만 그동안 고생하신 일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남편의 말은 담담하면서도 진실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남자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느꼈어요. 남편은 저와 만난 이래로 항상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해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남편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형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방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미안할 뿐이에요. 그래도 탈세는 큰 죄예요. 벌 받을 건 받고 우리 준서도 데려와야죠. 그렇게 그날 우리의 비밀 회동은 끝났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기 너머까지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하고도 다급했습니다. 예, 성영아, 지금 형 상황이 영 안 좋다. 당장 너희 형이며 아래 직원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근데 괜찮은 변호인단 꾸리면 합의하고 경쟁사 소송은 막을 수도 있다더라.
성영아, 모은 돈 있지? 형 좀 도와줘라, 응? 설마 니네 형 실형 사는 꼴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재영이 하나뿐인 네 형이잖니. 시모는 장장 몇 분 동안을 구구절절하게 애원했지만 결국에는 돈 빌려달라는 말이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늘 부탁 아니면 협박만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형 일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저도 연주도 엄마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저희한테 더 이상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요. 단호한 말과 함께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남편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여보, 미안해. 이번 일을 기회로 이 집이랑 좀 거리를 두자. 그동안 당신이 받았을 스트레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그 후 저희는 시댁과 연락을 끊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아주버님, 시모, 시부까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대더니 이젠 포기했는지 잠잠하더라고요. 어린 조카가 걱정됐지만 남편은 본인보다 손주를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우리 가족은 우리만의 온전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준서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이번 일로 법원에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해서 친권이며 양육권을 다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준서는 시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였죠. 얼굴 표정에서 항상 스며나오던 거만한 기운이 싹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형님은 아주버님께 받은 위자료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비록 통장에 꽂히는 돈은 예전보다 변변치 않겠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동서, 나 요새 엄청 절약하고 아껴 쓴다? 나중에 우리 준서 대학까지 보낼 생각하니까 돈을 허투루 못 쓰겠더라고. 직접 돈 벌어보니까 이제야 돈의 가치를 알게 된 게 웃기지 않아? 예전에 얼마나 내가 허세를 부렸는지 다 생각나서 창피해 죽겠어. 동서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형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준서 데려와서 다행이에요. 형님도 준서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정말로요. 그래, 몸은 힘든데 마음은 훨씬 편해. 근데 그 인간 그 어린 직원한테 보기 좋게 차였다더라. 10몇 살이나 많은 늙은이에다 애 딸린 호라비에 이젠 그 잘난 회사까지 날아갔는데 그 어린애가 안 헤어지고 배기겠어? 아유, 속 시원하다. 아주버님은 그렇게 회사를 날려버리고 막대한 빚을 진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아들에 이어 모아뒀던 재산까지 모두 잃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그저 칩거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빚이 개인이 혼자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형님이 살짝 귀띔해 주더군요. 이제 시댁 식구들이 그 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든 그건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우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더 이상의 압박도 갈등도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죠. 저는 그저 앞으로도 착하고 성실한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지금처럼만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